그럼 왜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느냐? 밉지. 그냥 미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했어. 왜냐하면은 삼국시대부터 외적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곡창지대,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충청도까지 곡창지대 쌀 다 훔쳐갔어. 오죽하면 광개토 대왕비에 신라가 하도 외적 때문에, 외구라고 그러죠. 외구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5만 명을 파견을 해줘요. 서로 싸우는 와중에도 외구는 못 봐줬던 거지.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래서 고려시대 유명한 최무선 장군이 화약 개발해갖고 외구 쫓아내는 얘기. 최영 장군, 이성계 다 외적 쫓아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뭐 300회, 400회 막 침략을 하다가 결국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일으켜갖고 온 나라를 다 휩쓸고 온 나라의 여자를 다 겁탈하고. 그러니까 강대국 중에 다른 나라 거를 안 뺏어가는 나라는 없어. 근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어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중국 사람들 싫어해요. 뭐 제주도에 와서 떠드는 것도 싫고 목욕탕에서 떠드는 것도 싫고 그냥 싫어. 일본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해. 이상하게 미워. 뭐 강제징용 얘기하고 위안부 얘기할 때 미워. 그런데 이게 좀 논리가 있이 미워하는 거랑 논리가 없이 미워하는 거는 이건 달라요. 밑도 끝도 없이 싫어하고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다 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쭉 당했고, 중국은 그 삼국지, 유비, 조조, 손권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중화 사상이 나와요. 중화 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한나라가 세계 중심이다. 그리고 중화자는 문화가 융성하다. 우리 문화만 제대로 된 문화고 다른 문화는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란족 사람들, 여진족 사람들, 일본까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이족이라고 그래. 동이족. 동이족은 뭐냐면 동쪽의 오랑캐야. 우리는 오랑캐야. 중국은 중화. 문화도 융성하고 세계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러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중국은 대륙을 통일하면 반드시 그 주변의 오랑캐들을 복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수나라, 수양제, 당나라, 당태종 다 나라를 통일하고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누구냐면 고구려를 건드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결국은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갖고 결국은 삼국이 통일이 됐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 평양 이하는 다 갖고 갔잖아요. 평양이는 다 갖고 왔어. 또 지금 무슨 동북 공정이라고 그래갖고 고구려 발해 역사는 자기네들 역사라 이거야. 자기네들 역사니까 고구려 발해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면에는 북한에 매장된 그 천연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이게 다 누구 거야? 남한께 되는 거니까 통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쪽으로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대1로 많이 들어봤죠? 1대1로. 이 중국이 미국한테 길이 막혀 있어. 그래갖고 저 시안 쪽으로 해갖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쫙, 그다음에 중동 해갖고 터키 막 해갖고 독일, 프랑스까지 도로를 놓겠다는 거야. 그쪽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려면은. 또 하나는 배로
뭐 상하이로부터 시작해갖고 홍콩,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 케냐, 인도, 케냐 쪽으로 해갖고 바다로 아프리카까지 자기네들이 먹겠다 이거야 지금. 내가 잠비아를 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중국 사람들이 구리를 다 뺏어가요. 구리를 다 뺏어가요. 전부 중국 사람들이야. 이제 구리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뭐를 뺏어가느냐면 나무를 뺏어가. 잠비아 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비아 사람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를 좀 그 나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인데 뺏어가는 게 논리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이 싫은 게 아니고 이제 왜 싫은지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는 뭐 몽고지만은 우리 고려 뺏어갖고 그 중국에 연관된 거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데려가고 우리나라 왕자들을 데려가고 마지막에 고려 왕들은 조선 말을 못했대잖아요. 원나라에 가갖고 거기 가고 어린 시절을 보내갖고 그 다음에 명나라는 또 우리 조공바치라고 그래갖고 아버지의 나라, 저기 형님의 나라 그래갖고 조공을 계속 바쳤잖아요. 인삼이고 뭐고. 그래서 거기서 왕의 이름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왕 이름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청나라, 병자호란 1638년 병자호란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여자들 다 데려갔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여자들. 거기 인구가 1억 5천만 되는 중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만주족은 150만 명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애 많이 낳아야 된다고 조선 여자들 다 데려갔어. 다 데려가고 조선 여자들 만약에 압록강으로 건너오는 거 붙잡으면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자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놈들은 싫어하는 거야. 중국 놈들은. 그리고 당장에 제주도에 땅 사놓고 텅텅 비워놓고 유령집처럼 만들어 놓고 와보지도 않고 내 건 줘두고 무슨 사드 보복이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하는 짓이나 지금 우리한테 하는 짓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자존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돼. 중국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도 팔지 말아야 돼. 근데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땅값 4배, 5배 준다는데 우리 땅이다. 이건 내가 안 판다. 4배, 5배 줘도 니네들 빌리려면 빌려라. 5년, 전세로 빌려가라. 뭐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왜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느냐? 밉지. 그냥 미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했어. 왜냐하면은 삼국시대부터 외적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곡창지대,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충청도까지 곡창지대 쌀 다 훔쳐갔어. 오죽하면 광개토 대왕비에 신라가 하도 외적 때문에, 외구라고 그러죠. 외구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5만 명을 파견을 해줘요. 서로 싸우는 와중에도 외구는 못 봐줬던 거지.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래서 고려시대 유명한 최무선 장군이 화약 개발해갖고 외구 쫓아내는 얘기. 최영 장군, 이성계 다 외적 쫓아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300회, 400회 막 침략을 하다가 결국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일으켜갖고 온 나라를 다 휩쓸고 온 나라의 여자를 다 겁탈하고.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는요 여자한테 상속도 같이 줬어요. 동등하게.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은 여자가 태어나면 윗목에 밀어놨어. 이거 어디서 또 당할지 모르니까. 참 조선의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자격이 없어. 여자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때부터 여자를 경시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참 외놈들이 다 겁탈하고 또 명나라에서 이효성이 5만 명 파견했는데 젊은 애들 보냈는데 거기서 한 5년을 조선에 머물면서 다 여자들 겁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지. 또 결국은 1910년에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사실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우리가 청나라 편에서 청일전쟁이고 러시아 편에서 러일전쟁이죠. 예, 우리나라 놓고 싸운 전쟁이에요. 거기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결국은 식민지로 합병을 하고 36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위안부 20만 명의 위안부인데 10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1살에서부터 끌고 가갖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사과 한 번 안 하고 지금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몇 명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열 몇 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 믿겠어 안 믿겠어? 근데 그냥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난 무조건 일본 놈들은 미워. 난 중국 놈들은 무조건 싫어. 왜 싫은지 이유를 알아야만이 대처를 하지. 왜 미운지 알아야만이 그 미움을 내 미움이 경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어요. 한반도 5,000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강력한 적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매일 중국에 굽신거리고 일본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핥히면 아파 이렇게 건드리지 마라. 나 좀 괴롭히지 마. 이게 아니야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니네들 자꾸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 쓰시마 우리가 점령할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될 정도의 능력이 이제 됐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아니야. 만만해 보이니까 이 지금 동북공정도 지금 평양 뺏어 가겠다고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정도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넘겨보세요. 자, 그럼 1945년에 세계 정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도둑질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그렇게 표현해야 돼. 뭐가 해가 대영 제국은 뭐가 대영 제국이야. 여기가 영국인데 이 빨간 거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콩고, 케냐, 탄자니아, 우리 잠비아도 영국령이었어요. 보츠와나, 나미비아, 다 영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예멘, 오만, 인도 이 큰 나라, 인도, 그 다음에 호주는 뭐 자치령이고, 캐나다도 자치령이고,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요 섬나라가 이 전 세계를 다 무슨 영국이 무슨 신사의 나라? 나는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욱이 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이 프랑스, 영국 얘네들이 부족하고 상관없이 일자로 잘라놨어. 다 일자로. 그러니까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이 같은 부족인데 나라가 다른 거야. 나라가 다르니까 우리 합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단도 남수단, 북수단이 있는데 남수단에는 석유가 많이 나와. 근데 남수단, 북수단을 딱 잘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 싸움의 원인을 만들어 놓느냐면은 이 영국. 또 싸우니까 또 뭐해? 무기 팔아먹고. 지금도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알제리, 리비아, 그다음 모리타니, 뭐 세네갈, 뭐 차드, 이 엄청난 땅들을 전부 다 식민지로 썼던 거야. 저기 기아나, 마다가스카르, 뭐 유명한 마다가스카르도, 요 베트남도 프랑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서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고. 그게 누구냐면 대한민국이야.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여기 지금 티베트까지 다 먹었잖아요. 만주, 뭐 몽고도 먹었죠. 중국 다 먹은 거야. 다 먹어갖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1대1로 사업으로 아프리카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 중에 다른 나라 거를 안 뺏어가는 나라는 없어. 근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외국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난 잠비아 대통령 만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일어난 나라다. 근데 잠비아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영국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잠비아에 대한 애정이 많다. 이 잠비아 국민들 전쟁 싫어하고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부족끼리도 싸우지 않고, 난 그래서 이 잠비아를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이 잠비아가 잘 되는 게 아프리카의 표본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잠비아하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포르투갈은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다 나눠 가졌죠. 예, 스페인이 브라질을 가지고 있었죠.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갖고 있고 스페인이 나머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죠. 여기 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한 500년 동안 뺏어간 거예요. 500년 동안. 얼마나 금하고 은을 많이 실었으면 배가 가라앉았어. 가다가 가라앉았어요. 실어갖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여기서 실어갖고 여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여기가 포르투갈이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 그 가라앉은 배들을 요즘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호주는 아직도 영국 자치령이야. 호주, 캐나다는 아직 영국 자치령이야. 이제 여기가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돼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치령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넘겨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4배 커요. 여기가 사할린이야. 사할린 우리 동포들 요즘 다시 돌아오죠? 네. 일본이 점령을 했을 때 여기에 비행장 세우고 여기 길 닦고 자원 캐내는데 다 누구를 동원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징용해갖고 이 추운데 7만 명이나 끌고 가갖고 이 얼음의 땅을 한 거야. 이 사할린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됐어요. 전쟁 끝나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이 사할린을 먹은 거야. 소련 땅을. 만주 1938년에 만주하고 이 중국하고 전쟁해갖고 만주 뺏었지. 내몽고 뺏었지. 여기 산둥 반도 뺏었지. 타이완 뺏었지. 필리핀 점령했지. 마카오, 베트남, 이 프랑스로부터 베트남도 뺏었지. 미얀마. 이 마지막에 1945년도에는 이 베트남에 쌀 많잖아요. 전쟁한다고 여기 쌀 다 뺏어가갖고 2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얼마나 이 일본이 깡패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하다못해 파푸아 뉴기니. 제가 내 친구 김순겸 신부가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로 갔을 때 거기 내가 한창 그때 스킨스쿠버 했을 때예요. 스킨스쿠버하고 배 이제 바다 한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내가 놀란 게요. 1942년, 43년도에 일본 비행기야.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하고 전투하고 추락한 거야. 추락했는데 일본 일장기가 있더라고. 그 비행기 안에. 그런데 그 좌석에 가보는데 기관총도 그대로 있어. 기관총이 녹이 하나도 안 났어. 60년이 됐는데. 그럼 내가 거기 앉아서 그 기관총대를 잡고 총신을 잡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43년도는 우리나라는 마차 타고 다녔었던 시대인데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 그때 우리는 파푸아 뉴기니가 어딘지도 몰랐었을 거야 아마. 이 파푸아 뉴기니까지 와서 이 기관총을 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일본이 1920년대, 우리는 뭐 남북 합쳐서 뭐 2천만이라고 그러는데 1920년대 일본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9,700만 명. 1억 명이 다 됐었어. 1억 명이. 여러분들 9,701억 명이야. 1억 명. 1920년도에 1억 명. 우리 2천만 명일 때 그때 항공모함 만들어갖고 진주만 하와이까지 가갖고 미국 항공모함 파괴한다고 수백 대 비행기 대갖고 날아간 나라야.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 개뿔 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결코 만만하게 볼 사람들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나라예요. 아니 사드 딱 하니까 롯데 멀쩡하게 장사하는 롯데 쇼핑 막는 거 봐. 한영이라고 한국의 한류 가수들 입국 안 시키잖아요. 전부 다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이 나라가 윤리적으로 정의적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중국하고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밖에 없어요. 윤리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야. 합의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또 일본도 똑같죠. 일본은 1905년에 독도는 자기네 땅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먹은 거예요. 1905년에. 그런데 올해부터 일본은 모든 교과서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안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라면서 마음 안에 분노가 생겨. 저 독도 우리 땅인데 저 안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다는데 저거를 저 강제 점령하고 저 언젠가 뺏어와야 되겠다. 언젠가 전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그 땅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를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지리를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자식 지금 뭐 취직하고 뭐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알아야지 애들한테 말을 해줄 거 아니야. 넘겨보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예요. 17억 제곱킬로미터야. 그럼 우리나라 170배 정도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170배 정도. 그 다음에 인구는 1억이야. GDP는 1억 5천. 우리보다 작아. 우리는 GDP가 1억 6천억 달러야. 일본은 40만 제곱킬로미터야.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가 땅이 커요. 근데 경제도 정확하게 경제는 한 3.5배 정도 커. 옛날에는 6배 컸는데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지금. 이건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 세월 때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요 얘기는 내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 왜 성장 없는 20년을 맞이했느냐? 이거는 누가 밟았느냐? 미국이 밟은 거야. 미국을 거의 따라갔거든요. 1986년경에 미국을 따라갔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미국을 앞지르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들 봐라. 우리를 앞질러. 그때부터 미국이 양털깎기라는 걸 해요. 그래갖고 싹 자본 다 빼가. 그럼 막 돈이 막 넘쳤는데 다 빼가니까 저기 도쿄의 빌딩 같은 경우는 막 땅값이 막 100억 하던 땅이 한 600억 해갖고 그냥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부 다 산다고. 정신 나간 일본 사람들이지. 예, 근데 싹 다 빼가니까 땅값이 6분의 1로 반토막이 나요. 그래갖고 막 그때 1991년도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막 저 은행 총수들이 막 은행의 꼭대기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자살하고 막 그랬던 게 바로 그때예요. 예. 그때 우리가 20년 동안 일본을 엄청 따라잡은 거야. 그래 이렇게 따라잡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또 미워해. 일본도 우리 엄청 미워해요. 우리도 일본 엄청 미워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그래도 나도 일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요, 예의 바르고 정성껏 있고 그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신부님 또 오시라고 언제든지 방 비워낼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다정하고 정성스러워.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게 합쳐놓으면은 이 지도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천황, 쇼군, 다이모, 사무라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얘네들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데는 천재야, 천재. 근데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이 똑똑한 나라는 없어. 그냥 말해보면 다 문재인보다 똑똑하고 박근혜보다 다 똑똑해. 말해보면은. 그거 참 신기해져. 네.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딱 들어가고, 아저씨, 당근 있어요? 딱 그랬어요. 그때 약사가 토끼가 약국에서 당근을 찾으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약국엔 당근 없다.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또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놈 새끼 약국에 당근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약국에 와서 당근 찾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 네 귀.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토끼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럼 당근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토끼의 집념이라는 거, 집념. 내가 유머를 한두 개는 좀 알아갖고 유머를 하는 건 상당히 여유로운 거예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숫자 2.5가 3한테 정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3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겨우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깍듯이 인사를 하니까 그냥 늘 그렇게 깍듯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가 딱 오더니, 야, 3 일로 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놈이 미쳤나? 너 미쳤냐? 그러니까, 왜? 나 지금 점 빼고 왔는데 너 왜 그러냐? 딱 그러더래요. 재밌어요? 이탈리아 사람은 하루에 19분을 웃는데요. 독일 사람은 7분을 웃고 한국 사람은 하루에 1분 웃는다는 거예요. 1분 웃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웃어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은요, 이뻐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 왜 이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 돼. 장운동이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면 또 웃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 돼. 장운동이 되면 또 40이 되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또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돼. 계속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웃어서. 그런데 안 웃는 여자는요, 딱 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 그러니까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그러니까 피하니까 저거에 날 또 피해야지. 그리고 또 인상을 써. 그래서 장운동이 또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럼 50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있는 거야. 굵은 주름만.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보면은요, 이마에 막 칼자국 쫙 나 있고 막 이런데 칼자국 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사람 다 물러나요.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웃으면 돼요. 근데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보여야지 어딜 돌아다닐까. 몸만 보여,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도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근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은, 창현아,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왜?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은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 입으세요. 옷도. 뭐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전부 다 심란해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주느냐고 방송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옷 사 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입으라 그래서 내 돈으로 사 입었다는 거야. 내 돈으로. 근데 이 노인네가 150만 원짜리 사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넷 뒤도 안 돌아보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상받을 자격 충분해요. 난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살았느냐면 세계 가난하기로 세계 6위였어요. IT 아시죠? 지난해 지진이 일어났던 IT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IT는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거적대기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규모 13위, 소비지수 7위, 이탈리아보다도 더 잘 써요. 그리고 올해 1조 달러 경제 규모 1조 달러. 우리 어렸을 때는요 100억 달러 수출 맨날 그러고 자랐어요. 그거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1000억 달러도 아니고 1조 달러.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 그래서 제가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서안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진시황 묘 있는데. 근데 그 진시황을 끌던 마차가요. 말이 4마리야. 4마리. 그 대단한 진시황을 끌고 가는 마차가 말이 4마리예요. 여기 정조 임금이 아버지 육릉에 갈 때 여기서 말 몇 마리 끌고 왔는지 알아요? 전체 행렬이 120마리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000cc 차를 타고 지금 여기 성당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말 몇 마리를 끌고 온 거냐면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말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옛날에 왕은요 여름에 얼음 좀 먹고 싶으면은 동빙고 서빙고 막 뛰어가서 그냥 막 얼음 갖다 바쳤어요. 근데 우리는 집집마다 냉장고에서 열면 얼음 다 있어요. 동빙고 서빙고 다 있어요. 옛날에 진시황보다 옛날에 정조임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정신적인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남들은 100년 역사가 넘는데 우리는 겨우 30년, 40년 됐는데도요. 세계 4위 시장이에요. 4위 시장. 대단한 거예요.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2009년 기준으로 미국 LED 텔레비전 시장 90%가 한국 텔레비예요. 유럽에서는 뭐 내가 2004년인가 5년 갔을 때 이미 우리나라 LG가 거기 1위. 참 잘 만들어요. 파나소닉이라는 일본 텔레비전 회사가요. 한 달 전에 손들었어요. 텔레비 사업을 포기했어요.
뭐라고 포기했느냐면 우리는 삼성, LG, 텔레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 사업을 포기한다. 차 잘 만들죠. 텔레비전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휴대폰 잘 만들죠. 반도체 잘 만들지. 우리가 땅이 넓어요. 그렇다고 자원이 많아요. 정말 국민들 똑똑한 거 하나로, 성실한 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행복해야죠. 근데 왜 OECD 30개 국가 중에 행복 등수가 25등이냔 말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은 기쁘게도 못 살고 감사도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류 많이 들어봤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가 일본에 가서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어쩜 그렇게 잘 만들어 드라마를. 저기 대장금을 내가 케냐 나이로비에 갔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중동에서 나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중동에서 대장금 할 때는 시청률이 90%라 아예 가게를 열 수가 없대. 사람이 돌아다니지 가게를 열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사람들도 일찍 들어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문화는요 선진국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문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야? 15,430명이 2009년에 죽었어요. 1시간에 2명씩 뛰어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요 돈도 많이 생겼고 문화도 높은데요 정신적인 수준이 행복감,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만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무슨 병이 들어있어? 1등병이 들어있는 거야. 아직도 1등병이 들어있는 거야. 아니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봐도 전국 1등 하라고 아들 때린 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교 1등이라는 것도 꿈도 못 꾸는데 전국 1등을 안 한다고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골프채로 때리고,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1등 한다고 행복해요? 출세한다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전 보면요 다 감옥 가는 사람들이요 출세하고 돈 많고 1등 하는 사람 다 감옥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감옥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옥 가고 싶어 보내주지도 않아. 출세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1 더하기는 2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매일 일 끝나고 성당에 가서 평일미사하고 저녁에 갖고 성서 읽고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국부가 정말로 탄탄한 적은 없었어요. 요즘 제가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 자랑스러워요. 강의 외국을 나가면서 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환경 문제 때문에 좀 다니면서 내 나라가 너무너무 나는 우리 수원교구의 그 수원교구 대리구장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최재용 신부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이제 신부들이 이제 서품식 때 신부들이 한 30명 나오니까 서품 시간이 2시간, 3시간 길어지니까 신부들이 짜증을 부리니까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이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 있으면 가슴이 너무 터질 듯한 기쁘대요. 터질 듯하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땐 차 구경하기 하루에 한 대도 구경 못했다는 거예요. 한 대도 구경 못했는데 지금은 그 차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그냥 꽉 차 있으면요 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터질 듯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 말씀이 서품식 옛날에 신부 하나둘 나오는데 지금 30명씩 나오는데 그 줄 서서 가는 거 보면 가슴이 터질 듯 하다는 거예요. 그 터질 듯한 거랑 우리나라 자동차 터질 듯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행복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다 잘 나가요. 근데 제가 환경운동하는 신부로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식량이에요. 식량. FTA가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대왕 칭호를 듣는 사람들은요 국민들 배 안 굶겨요. 식량 자급률 높여요. 세종대왕이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걸 무시하는 임금은요, 성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세종대왕이 뭘 했느냐면은 추국이 이거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해시계 이것도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27%의 백성이 굶어 죽었어요. 세종대왕 때. 근데 세종대왕 때 그거를 해결을 한 거예요. 정조 임금은 수원 소호에다가 인공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제발 우리 백성들 안 굶긴다고 어떻게 안 굶긴다고 뭐를 했느냐면은 거기 연구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촌진흥청이 왜 지금 수원 소호에 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세종대왕의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FTA를 통해서 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식량이에요, 식량. 그래서 이 식량 문제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4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거, 국회의원들. 제발 좀 싸우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이 예산안 처리를 한 번도 제때 처리한 적이 없어.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너무 잘하는데, 국민들은 너무 대단한데, 우리 국회는 세계 5대 최악의 국회라고 선정이 됐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여의도 와서 강의해서 하는 소리에 저기다 대고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러죠? 여러분, 은총이 가득한 게 뭐죠? 내가 성당을 한 10년을 졌는데, 성당을 짓는다고 저녁에 삽자루를 쥐고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데 기운이 안 나. 근데 형제 하나가 와갖고 딱 넥타이를 부르고 삽을 딱 잡으면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형제는 무슨 형제? 은총이 가득한 형제. 근데 우리는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라고 그래. 성모님은 왜 은총이 가득하냐? 천사가 나타나갖고 마리아,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모님의 첫째 반응은 그 말뜻이 무슨 말뜻일까? 곰곰이 생각해요. 은총 가득할 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처년대 아이를 가지면은 내가 이 아이랑 같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요셉,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 것이고,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우고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뭐하고 살 거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곰곰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은총 가득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당 건물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은 교우들은 바깥으로 나간다. 2만 달러가 넘으면 거의 선진국이 예를 들어보면 전부 주일미사 안 하고 다 놀러 나간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는 도시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안에다가 교우들이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나 그 신학생 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신부 되자마자 내가 땅 보러 다녔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40억짜리 막 땅 보러 다녔어요. 근데 마침 교구에서 땅이 있고 선배 우리 김창린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32살 때부터 필리포 생태마을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내 사제생활 20년 동안을 거의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황 신부 그 평창도 중요하지만 여주의 땅이 15만 평이 있으니 그걸 개발해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개발 전담 신부예요. 그런데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 평에.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꾸밀려고 그러면은 내가 또 한 20년은 또 그냥 흘러가겠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나는 20년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늙어도 걱정 없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또 한 번은 부르시더니 용인에 대대리에 5만 평이 있으니 그것도 개발하라는 거예요. 나는 8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말라이 김청자 선생 가 있는데 우리 한상호 신부님, 우리 또 수원교우 신부들 가 있는데 내가 관심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100살까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나는 전체로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40개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어요. 그럼 난 12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늙어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0살에서부터 120살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사는 게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나는 60살에 뭘 할 거고 70살에 뭘 할 거고 80살에 뭘 할 거고 90살에 뭘 할 거고 100살에 뭐 할 거다. 신부님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가져야죠. 계획이 이씨 살다가 죽는 사람이랑 계획 없이 그냥 대책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랑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런 생각을 곰곰해라. 두 번째,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운동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요,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와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의술이 좋아갖고 죽지도 못해요. 그럼 귀양 앞으로 50년 살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충 연령층을 보니까 50, 60대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대개 50, 60년 더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장 다니셔야 돼요. 수영장 가갖고 뭐 자유형 버터플라이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걸어왔다 10분 왔다 갔다만 하면요, 산에 2시간 올라갔다 온 효과가 난대요. 허벅지에 근육이 안 풀리면은요, 죽을 때까지 누워서 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들 70살, 80살 되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아들이 막 들었다가 화장실 갖다 놓고 씻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까지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70, 80대 갖고 이제 똥을 좀 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어디 위에 누워서 자느냐면 비닐 위에 누워서 자요. 이불을 맨날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비닐로 깐다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똥 싸면 이제 그거 딱 꺼내고 거기 또 뉘우고 똥 싸면 또 뉘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수영장 다녀.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늙어서 자식 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옛날에 40살, 50살까지 살 때는요, 자식 위해서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알아서 죽어주니까. 한 부모가 46, 47에 죽어주면은요, 병이 들어도요, 별로 자식들 힘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70살에서부터 누워서 100살까지 누워있으면은요, 자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늘 이후부터 잘해줘라? 본인한테 잘해줘라. 그 다음, 이제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1살서부터 50살까지 살 때는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전부예요. 근데 50살서부터 100살까지는요, 자식은 떠나고 누구하고만 살아? 아내하고만 살아요. 남편하고만 살아요. 그 아내, 남편 이러고 둘이서 50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미쳐요. 친구는 이제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친구. 난 제일 친한 친구가 86살이에요. 86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꾸며준 신부님.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지금 우리 생태마을에 내가 집 져놓고 같이 모시고 살아요.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2-3번은 같이 식사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86살 되셔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난 또 72살 먹은 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 친구는 나이가 많을수록 좋아요. 나이가 많으면 돈이 많아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친구 많이 사귀세요. 또 나는 또 7살짜리 여자친구도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부활절 때 성탄 때마다 꼭 와요. 너무 예뻐요. 미사 참여하면 천사예요. 천사.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예뻐서 내가 30만 원짜리 드레스를 강의 나올 때 사서 입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요, 입은 다물고요, 주머니는 열으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제 주머니를 열 나이가 된 거예요. 예.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아낌없이,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친구예요. 제가 어제 상지대학의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강의 끝나고 오셨어요. 신부님, 나머지는 다 신부님 하는 대로 내가 잘 사는데 친구가 없네요. 내가 은퇴를 했는데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정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못 산다. 자매님들, 저녁 10시에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 딱 나왔을 때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야, 나 지금 보따리 싸갖고 나왔거든. 나 좀 재워줘라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 3명 있느냐? 있으세요?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남편 딴 방에 가서 자라고 그러고 그 친구랑 잘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어요? 차라리 찜질방 가서 자는 게 낫지. 응? 그런 친구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올해도 한 3만 5천 명이 왔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고 그래요. 또 주교님들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느냐고, 다른 교구 주교님들이. 저는 친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400명이에요. 그럼 내가 농약 안 친 배추를 해갖고 제일 먼저 김장을 담아갖고 누구한테 보내주느냐? 우리 신부들한테 다 보내줘요. 왜? 신부한테는 신부가 최고 아니에요. 다 보내줘요. 그럼 농약 안 친 배추로 내가 선물로 하는 거예요.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참 좋거든요.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씩 한 통씩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우리 수원교구 신부들은 나한테 매년 뭐 감자, 옥수수, 뭐 된장, 뭐 청국장, 김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주일학교 선생들이, 신부님, 우리 주일학교 여름에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레지오 야외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나는 친구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고 스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놀러 오라고, 스님들이 저 지리산 스님 꼭 놀러 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나 그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려면 200살 살아도 모자라 지금. 친구가 많은 거는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하고는 어울려 지내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는 3가지를 따지면 안 돼요. 나이, 지위, 재산. 이거 다 무시하고, 그 3가지를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한 거. 멘토가 나의 삶에 정신적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는 자식만 전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전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 자, 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 시청을 제발 좀 줄여라. 이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가끔 나한테 이래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이런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본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의 95%를 쓰지 않는데요. 텔레비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잠 자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였어요. 피곤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야.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수영장 가고, 성당에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막 탁구 치러 거기 노인정에 가고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요, 밤에 자지 말라고 그래도 기절해서 자요.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갈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여기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고,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갑부집 아들이 구했네.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이번엔 또 내 애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뭘 맨날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요 80년 사는 동안 잠자는데 26년을 쓴대요. 그리고 일하는데 21년을 쓴대요.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밥 먹는데 6년을 쓰고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은요 설거지대에 설거지가 쌓인대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눈에 피가 쌓인대요. 농민들한테는. 텔레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게으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맨날 애정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요즘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2번을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난 뭐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2번을 봤는데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뭐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이 남편이 그냥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갖고 점 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아침부터 무작정 보는 거예요. 무작정.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신부님 그렇게 바쁜데 언제 책을 3권이나 쓰시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돼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4시간 하루에 투자하면은요 1년만 책상에 앉아있으면 책 한 권 나와요. 그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인데 그것만 안 보면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셔야 돼. 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고등학교 6년 배워갖고요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 가고 또 교과부 장학사 선생님들한테 강의 갈 때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절대 폐교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310만 명이지만 60세 이상은 거의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 1반부터 3반까지는 8살 다니게 하고 60살서부터 65살까지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갖고 4반부터 6반까지는 60살 2학년 9살부터 1반부터 3반은 2학년 61는 4반부터 6반까지는 61 그래갖고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1반 애들 3반 애들 4반 애들 애들이라니 1반 아이들 4반 늙은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매 결혼 시켜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데리고 가고 수업 끝나면 집에 갖다 주고. 폭력이 어디 있어요? 폭력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 지론은 60살부터 65살까지 학교 다니면서 재산 관리하는 방법, 자녀들과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방법,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논어도 배워도 되고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 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 사는 맛 사는 멋 저런 거 꼭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꼭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어라. 웃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마를린 먼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머가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거는 날감자를 먹는 거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30년 동안 생전 웃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날감자만. 아니 근데 60까지는 괜찮아. 60까지는. 근데 100살까지 생전 웃긴 얘기 안 해. 그럼 거의 10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아인슈타인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봤을 거예요. 혀를 확 내물고 눈을 크게 뜨는 사진 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천재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여러분들, 사람은 52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 땐 15개가 움직이는데 웃을 땐 230개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네. 웃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유머를 좀 해라. 내가 전 시간에 유머 그거 하나 했죠. 예, 재미난 거 하나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또 재미난 유머 하나 할게요. 2개 할게요. 2개. 이 토끼의 집념이라는 유머예요. 이제까지는 강의고 지금은 유머예요.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딱 들러갖고 아저씨 당근 있어요? 딱 그랬어요. 그때 약사가 토끼가 약국에서 당근을 찾으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약국엔 당근 없다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또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놈 새끼 약국에 당근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약국에 와서 당근 찾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 네 귀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토끼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럼 당근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토끼의 집념이라는 거, 집념. 내가 유머를 한두 개는 좀 알아갖고 유머를 하는 건 상당히 여유로운 거예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숫자 2.5가 3한테 정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3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겨우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깍듯이 인사를 하니까 그냥 늘 그렇게 깍듯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가 딱 오더니 야 3 일로 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놈이 미쳤나? 너 미쳤냐? 그러니까 왜? 나 지금 점 빼고 왔는데 너 왜 그러냐? 딱 그러더래요. 아 재밌어요? 우리가 살면서 유머라는 것은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머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도 좋고 온 집안이 인상을 쓰고 있어봐요.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웃어라.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고 귀양 100년 사는 거 웃으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네. 웃는 사람. 그래서 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게 장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운동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제 모든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줘라.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한테 함부로 대한다. 작년 2월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대장암이 걸린 교회 다니는 자매가 하나 왔어요. 우리가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마리아, 테레사, 루시아 그러니까 하루 나한테 오더니 신부님 나도 본명 하나만 달라는 거, 세례명 하나만. 이제 그렇게 부르니까 좀 세례명이 부러웠나 봐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요한나 이거 가지라고 줬어요 내가. 공짜인데 요한나가 됐어. 이 자매가 요한나가 됐는데 우리 생태마을에 작년에 암 환자가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정말로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같은 병이 걸려 있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정말 형제같이. 매일 이 곤드레 밥 먹으러 다니고 꽁만두 먹으러 다니고 막국수 먹으러 다니고 산채 비빔밥 먹으러 다니고 회 먹으러 다니고 또 북한에서 또 그 조개 그거 아주 좋은 거 그것도 수입해다가 그것도 우리끼리 또 해서 먹고 작년에는 정말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3월 말이 됐는데 뼈까지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암 환자가 뼈까지 전이가 되면 누워서 못 자요. 아파서. 앉아서 잔 거지. 다음날 성당 마당에서 날 만났어요. 날 또 꼭 끌어안더니 신부님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갖고 3개월 동안 살면서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처음 알았대요. 아니 3,000원짜리 곤드레밥을 먹으러 가도 이렇게 맛있고 즐거운 건 처음이래. 이렇게 같은 마음 통하는 우리 환자들이랑 환우들이랑 같이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48년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딸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딸 자기가 빌딩 청소하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대. 자기 3개월 동안 와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 자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깨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 자매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지금 50, 60까지 사신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우중충한 날 강의 듣겠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무조건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제일 잘해줘야 되느냐면은 본인한테 제일 잘해줘야 돼요. 나는 본당 신부 10년 할 동안 교우들이 정말로 잘해줬어요. 뭐 애 생기면 애 생겼다고 밥 사주고, 애 낳으면 애 낳았다고 밥 사주고, 뭐 그냥 정말로 그냥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보여야지 어딜 돌아다니까요. 몸만 보여,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도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근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은, 창현아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왜?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은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 입으세요. 옷도. 뭐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전부 다 심란해요. 저는 지난 여름에 40일 동안 미국 LA 쪽에 순회 강연 가기 전에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는데 강사를 많이 줬어요. 근데 마침 또 그냥 양복이 좀 안 맞아요. 살이 좀 쭉 한 10kg가 빠져갖고. 그래갖고 양복을 좀 사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정 아울렛에 가갖고 내가 양복 사 입고 갔어요. 참 우리나라 옷도 잘 만들어요. 내가 50만 원어치를 옷을 샀는데 양복 2벌, 바지 2개, 50만 원인데 그렇게 사 입고 갔어요. 그럼 미국 이제 강의를 갔더니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양복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 메이커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이거 내 돈으로 내가 아울렛 가서 내가 사 입고 왔다고. 내가 사 입어야죠. 옷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만 원짜리 들었다가 너무 비싸다 그러고 만 원짜리 줍지 마세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주느냐고, 방송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옷 사 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입으라 그래서 내 돈으로 사 입었다는 거야. 내 돈으로. 근데 이 노인네가 150만 원짜리 사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넷 뒤도 안 돌아보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상받을 자격 충분해요. 난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우리 어머니 77, 아버지 79 때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이 신부인데 예루살렘은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 아들이 신부인데
베드로 성전은 갔다 와봐야 되지 않느냐. 같이 갔다 오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외삼촌이 아주 부자였는데 미국에 작은 외삼촌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뭐 객사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 우리 집은 멀리 가면 객사는 전력이 있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식들이 티켓 다 끊어놨으니까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아라. 예.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2달 전에 이제 가보니까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길에서 안 죽으려고 체력 보강하느라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옷 다 사입고 준비 끝났어. 성지순례를 갔는데 6시에 나오는데 5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12일 동안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다니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내 손으로 안 하니까 밥도 너무 맛있다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녁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이제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 전화를 하는데 다 비몽사몽이야.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난 두 분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시에 통화가 됐어요.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전부 다 약수물 떠다 대주시거든요. 그거 이제 10일 동안 집을 배웠으니까 그 성지순례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약수도로 간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가니까 파마로 간 거예요. 파마로. 나이 80대도 여행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집 잡혀서 다니세요. 네. 제가 언젠가 행복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20년에 태어나셔서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 행복할 게 뭐 있어요?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노래 잘하지, 언어는 11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했어요. 그리고 오상 받으신 비오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분은 교황될 분이라고. 신부 되자마자 주교되고, 주교되자마자 추기경 되고, 추기경 되자마자 교황 됐어요. 1981년에 교황이 돼서 2005년까지 24년 동안 교황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 그렇게 청승 떨면서 안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냐면은 시성식을 2000년 동안 교황청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가서 한다. 누가 교황청에서 하라고 누가 정해놨느냐? 그래갖고 84년에 한국에 오셔서 시성식 하신 거예요. 파격적이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둥그렇다니까 그냥 옛날에 교황들이 평평하지 이놈은 뭐가 둥그러냐. 그러니까 이번 교황님이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500년 만에 미안하다. 너 감옥에 가두고 탑에 가둬서 사과했어요. 동방교회 파문한 거 철회했어요. 그랬더니 동방교회 수익권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102회에 걸쳐서 136개 나라를 순방한 거예요. 거의 24년 동안 교황청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그분을 평화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자식 위해서 희생하세요. 집 잡혀갖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세요. 다 다니고 한 90살 때 이제 죽을 때쯤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겨놓고 자식들 불러요. 부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니네들도 행복해라.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일 내가 가슴 아픈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한 60살쯤 암이 걸려갖고 인생 돌아보니까 고생만 했단 말이야. 죽을 때 울면서 딸 불러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죽는 사람이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처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내가 내 마음 안에 슬픔, 괴로움, 고통, 불행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이웃한테 뭘 나눠줄 것 같아요? 슬픔, 짜증, 원망 이것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 그냥 평화가 너무 흘러 넘쳐. 감사가 흘러 넘쳐. 행복이 흘러 넘쳐. 그런 분들은 이웃한테 뭘 줄 것 같아요? 기쁨, 평화, 그 다음에 구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한테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 믿고 살아와서 나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꼴까닥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돌아가시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시지 말고 엄마처럼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곱게 늙어가는 것은 더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곱게 늙지 않으면 인생의 끝장이 추해집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분을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